김유진 20살. 그녀는 자신을 닉스라 칭했다. 어둠의 여신 그 이름처럼 그녀는 서울의 낡은 구시가지 미로 같은 골목길 꼭대기에 위치한 옥탑방에 숨어 살았다. 방 안은 각종 컴퓨터 장비와 어지럽게 널린 전선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니터 여러 대가 깜빡이며 내뿜는 푸른빛이 방 안을 채운 유일한 광원이었다. 바깥 세상과 그녀를 연결하는 것은 오직 이 기계들 뿐이었다. 유진은 이 작은 디지털 왕국에서 익명의 존재로 살아가며 거대한 네트워크의 심해를 유영하는 천재 해커였다. 그녀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닉스로서의 밤, 다른 하나는 아픈 어머니 한선희를 돌보는 딸로서의 낮이었다. 하지만 최근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 경계는 무의미해졌다. 눅눅한 공기가 떠도는 좁은 방 한쪽 낡은 요 위에 선희가 누워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유진은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어머니의 이마에 얹었다. 선희의 마른 뺨을 닦아주며 유진은 모니터의 데이터 흐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두려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날 밤은 유독 거칠었다. 장마철의 폭우가 양철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소리였다. 바람은 낡은 창문을 흔들었고 틈새로 스며든 바람이 방 안의 온도를 더욱 떨어뜨렸다. 유진은 담요를 하나 더 가져와 어머니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던 선희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고 열에 들떠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물 좀 줄래. 선희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었다. 유진은 재빨리 일어나 주전자에 담아둔 미지근한 물을 컵에 따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상반신을 부축해 일으켰다. 선희는 물을 몇 모금 마시더니 다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유진은 그런 어머니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이 지독한 가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저주했다. 그녀의 해킹 능력이라면 돈을 버는 것은 일도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정직하지 못한 돈을 거부했다. 선희는 딸의 손을 약하게 붙잡았다. 뼈마디가 도드라진 차가운 손이었다. 유진아, 그녀가 딸의 이름을 불렀다. 엄마, 왜 그래? 어디 더 아파?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아주 잠시 과거의 총기가 돌아오는 듯했다. 그녀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는 사람처럼 힘겹게 입을 열었다. 빗소리가 잠시 그들의 대화를 삼키는 듯했다. 그 사람 찾아야 해. 선희가 말했다. 열에 들뜬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순간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몰라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 의사 선생님 말하는 거야. 내가 내일. 아니. 선희가 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내 아빠, 강지훈, 그 사람. 그 이름이 불린 순간 옥탑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빗소리마저 멀리 달아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유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강지훈, 7년 전 어느 날 아침 홀연히 사라진 남자. 자신과 어머니를 이 지독한 가난 속에 버려둔 채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다. 유진에게 그 이름은 원망과 증오의 동의어였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그 사람 이름을 왜 지금 와서 꺼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유진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듯 놓았다. 아니야.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어. 선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변명하듯 말했다.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틀림없이 내가 만나서 물어봐야겠어.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유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사정 7년이야. 엄마 7년 동안 우리한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알기나 했겠어. 7년 동안 엄마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사람이 봤냐고.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 안을 서성이며 분노를 삭히려 애썼다. 그녀의 눈에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코드들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 인간은 우리 버렸어. 인정해, 엄마. 우린 버림받았다고. 이제 와서 그 사람을 왜 찾아서 뭘 어쩌게 우리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고 광고라도 하게.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사실 그 비수는 그녀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되새기고 있었다. 선희는 딸의 분노에 찬 외침을 그저 젖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기침을 터뜨렸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스러운 기침이었다. 기침이 잦아들자 선희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유진아, 엄마,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유진의 모든 분노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유진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섰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병원에서도 그냥 좀 더 쉬면 된다고.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아니, 알아. 내 몸은 내가 알아. 선희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유진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딱 한 번만. 그리고 묻고 싶어. 왜 그랬는지, 왜 우리를 떠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가야. 내가 눈을 감지. 선희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한평생을 짓누른 회한의 눈물이었다. 유진은 다시 어머니 곁에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소원은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과도 같았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그것도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삶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었고 그 절박함은 유진의 모든 원망을 압도했다. 그녀는 해커 닉스로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딸 김유진일 뿐이었다. 알았어.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알았어, 엄마. 내가 찾아볼게. 그 사람. 선희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정말이니 유진아. 내가 어떻게든 찾아낼게. 유진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비록 그 미소는 쓴맛이었지만 선희에게는 세상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위안이 되었다. 선희는 가슴팍에서 무언가를 힘겹게 꺼냈다. 낡고 닳아서 색이 바랜 작은 손수건 뭉치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풀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다. 사진 속에는 7년 전 아직은 행복했던 시절의 세 가족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선희와 어린 유진,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강지훈이었다. 유진은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 속에서 지운 지 오래였다. 이게 유일한 단서야. 선희가 사진을 유진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강지훈, 이름 석자하고 이 사진 한 장. 유진은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남자는 자신을 닮은 듯도 전혀 다른 사람인 듯도 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구석이 있었다. 유진은 이 남자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에 속이 울렁거렸다.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익명의 의뢰를 받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7년 전에 사라진 한 남자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닉스의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뜨거운 분노와 슬픔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대한민국 모든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기 시작했다. 동명이인이 수백 수천 명 검색되었다. 유진은 사진 속 남자의 나이와 대략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검색 범위를 좁혀나갔다. 하지만 그가 사라진 7년 전을 기점으로 사진 속 강지훈과 일치할 만한 인물의 기록은 거짓말처럼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듯이 유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단순한 잠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적인 기록 말소였다. 누군가가 전문적인 기술을 동원해 그의 과거를 지워버린 것이었다. 유진은 직감적으로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힘을 가진 자의 개입을 의미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커로서의 본능적인 호기심과 도전의식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꿰어 맞추기 시작했다. 7년 전 갑작스러운 실종, 완벽한 기록 삭제. 이것은 그가 스스로의 의지로 사라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했다. 혹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세탁해야만 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주로 활동하는 어둠의 경로, 즉 다크웹의 정보 브로커들에게 강지훈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물론 그녀의 정체를 숨긴 채 익명의 의뢰인으로 위장했다. 그녀는 그들의 정보망이 공공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닿아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곳에 7년 전 사라진 남자의 희미한 흔적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른다. 어머니는 어느새 다시 잠이 든 듯했다. 고른 숨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유진은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렇게 약하고 여린 사람이 어떻게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왔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그 남자를 찾으려 하는 것일까? 유진은 어머니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다. 그것이 딸로서 그녀가 짊어진 몫이었다. 유진은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연료 삼아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강지훈. 그녀는 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어. 그리고 물을 거야. 왜 우리를 버렸는지. 아니, 어쩌면 물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지도 몰라. 유진의 눈이 모니터의 푸른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비는 그칠 줄 몰랐다. 낡은 옥탑방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한때는 단란했던 가족사진 속의 남자는 이제 20살이 된 딸의 집요한 추적 대상이 되었다. 유진은 이것이 자신과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직감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7년 전의 과거를 향해 첫 삽을 떴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삽 끝에 걸린 것은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비밀의 판도라 상자였다. 유진은 사진을 스캐너에 넣고 고해상도로 스캔했다. 그리고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특징을 벡터 데이터로 변환했다.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로는 어림도 없을 터였다. 그녀는 경찰청의 내부 서버나 혹은 더 깊숙한 곳,
국정원이나 군사안보 관련 데이터베이스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불법이었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 무엇도 거리낄 것이 없었다.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유진은 헤드셋을 썼다.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눈앞의 데이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닉스 모드로 전환했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논리와 기술로만 움직이는 냉철한 해커로.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유령을 쫓는 일은 그녀의 모든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해야 하는 위험한 게임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 게임에서 절대 질 수 없었다. 어머니의 목숨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검색 결과가 모니터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수많은 강지훈이 있었지만 사진 속 남자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7년 전 실종 신고 기록에도 사망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그는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이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나만의 방식대로 찾아주지. 그녀는 자신만의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존의 검색 엔진을 우회하여 인터넷의 가장 어두운 심층부까지 파고드는 그녀만의 탐색기였다. 그녀는 강제듀훈이라는 이름의 조각들을 네트워크망에 뿌렸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에 걸리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장 확실하게 흔적을 찾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디지털 먼지 속에서 아주 작은 발자국이라도 찾아내야 했다. 밤이 깊어지고 폭우는 점차 잦아들었다. 옥탑방에는 오직 유진의 키보드 소리와 컴퓨터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유진은 자신이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음을 느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받거나 혹은 감시당하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이 벽을 넘어야 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유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초콜릿바를 하나 꺼내 물었다. 당분이 필요했다.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지 모르는 긴 싸움이 될 터였다. 그녀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다짐했다. 이 디지털 세상 어디엔가 당신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내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할 리 없어. 닉스라는 이름은 결코 허명이 아니었으니까.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7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위험한 추적이 그렇게 비오는 밤 낡은 옥탑방에서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유진의 옥탑방은 밤낮이 뒤바뀐 채 데이터의 흐름과 싸우는 전장의 사령부처럼 변해갔다. 환기를 시키지 않아 공기는 탁했고 텅 빈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책상 밑에 작은 산을 이루었다. 유진의 눈은 수면 부족으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빛났다. 그녀는 닉스로서의 모든 감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어머니 한선희는 그 사이 병세가 조금 안정되어 딸이 무언가에 몰두해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디지털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해 있었다. 유진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 모든 공공 데이터베이스 주민등록 건강보험 운전면허 출입국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심지어 통신사와 은행의 백업 서버까지 접근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7년 전 그날을 기점으로 강지훈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잠적이나 실종이 아니었다. 이것은 속어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막강한 힘을 동원해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것이다.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다. 유진은 이 분야의 전문가였다. 그녀는 이렇게 깔끔한 데이터 삭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커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정부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거대한 조직에 비호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분노는 이제 차가운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대체 누구였기에, 혹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식으로 사라져야만 했는가? 그녀는 전략을 수정했다. 존재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된 서버로그 삭제된 파일의 캐시, 심지어는 폐기된 하드 드라이브에서 복원된 데이터의 조각들까지 파고들었다. 7년 전의 디지털 먼지를 샅샅이 터는 작업이었다. 그러다 마침내 아주 미세한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한 통신사의 오래된 고객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주석란에 남아있는 작은 기록이었다. 강지훈 7년 전 해지, 관련 데이터 케이텍 요청으로 이관, 케이텍.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 케이텍.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술 대기업으로 군림하는 거대 공룡. 스마트폰, 인공지능, 심지어는 방위 산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초인류 기업이었다. 왜 케이텍가 7년 전 서울 변두리에 가난한 남자의 개인정보를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단 말인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하지만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는 즉시 케이텍의 방화벽을 향해 탐색을 시작했다. 케이텍의 보안 시스템은 철옹성이었다. 닉스로서 그녀가 지금껏 마주했던 그 어떤 방화벽보다도 견고하고 복잡했다. 겹겹이 쳐진 보안망은 최첨단 인공지능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다. 유진은 정면 돌파가 불가능함을 즉시 깨달았다. 그녀는 섣불리 흔적을 남길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케이텍의 외부 네트워크, 즉 공개된 정보의 바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녀는 케이텍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케이텍의 역사, 주요 임원진 최근 몇 년간의 주요 사업 보고서 등을 닥치는 대로 긁어모았다. 케이텍은 지난 1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특히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한 것은 약 7년 전부터였다. 현 CEO가 취임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유진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우연일까? 그녀는 케이텍의 현 CEO에 대한 정보를 클릭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이었다. 사진 속의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완벽하게 관리된 모습이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빈틈없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배경은 화려했다. 미국 아이비리그 NBA 출신 월스트리트에서의 성공적인 경력, 그리고 7년 전 혜성처럼 케이텍의 구원투수로 등장하여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 그의 공식 이력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유진은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곱씹었다. 강지훈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강씨 성 그리고 7년 전이라는 시기가 묘하게 겹쳤다. 유진은 어머니가 준 낡은 사진을 꺼내 모니터 옆에 붙였다. 7년 전의 강지훈, 그리고 현재의 강민혁.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유진은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전혀 닮지 않았다. 한 명은 삶에 지친 가난한 노동자의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세상을 호령하는 제왕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닉스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유진은 강민혁의 고화질 사진을 여러 장 다운로드하여 안면 인식 분석 프로그램에 넣었다. 그리고 낡은 사진 속 강지훈의 얼굴을 스캔하여 비교 데이터를 생성했다. 그녀는 일반적인 안면 인식 알고리즘이 아닌 골격 구조 안구 사이의 거리 광대뼈의 형태 등 변하지 않는 특징들을 비교하는 정밀 분석을 실행했다. 프로그램이 수십만 번의 연산을 수행하는 동안 유진은 초조하게 화면을 응시했다. 몇 분 후 결과가 나왔다. 일치 확률 9.8%.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99.8%. 이것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수치였다. 강민혁은 강지훈이었다. 7년 전 사라진 그녀의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의 CEO가 되어 버젓이 살아가고 있었다. 유진은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멍하니 강민혁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7년의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낡은 점퍼 대신 값비싼 정장을 입었고 덥수룩했던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과거 사진 속의 강지훈이 따뜻하고 때로는 우수에 찬 눈빛이었다면 강민혁의 눈빛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유리알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가난한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어떻게 7년 만에 재벌 총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야만 했을까? 그는 왜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존재를 아예 없었던 일처럼 만들었을까? 수많은 의문이 유진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기만이었다. 유진은 강민혁의 최근 동영상 파일을 찾아 재생했다. 케이테크의 신제품 발표회 영상이었다. 당당한 태도로 무대 위에 선 강민혁이 유창한 영어로 미래 비전을 역설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목소리를 기억했다. 어릴 적 자신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낮고 다정했던 그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는 수천 명의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속이 메스꺼워 영상을 꺼버렸다.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케이텍과 아버지의 정보를 이관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케이텍 그 자체가 되어 자신의 과거를 지워버린 것이었다. 7년 전 그는 강지훈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강민혁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에게는 아내와 딸이라는 불필요한 과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감과 분노로 들끓는 용암 같은 눈물이었다. 그녀는 7년 동안 아버지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아주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스스로를 비웃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단지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족을 쓰레기처럼 버렸을 뿐이다. 유진은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닉스의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이전의 닉스가 단순한 호기심과 기술적 우월감을 추구했다면 지금의 닉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냥개와도 같았다. 강민혁, 케이텍의 CEO, 나의 아버지. 당신이 스스로 그 거대한 성벽 뒤에 숨는 것을 선택했다면 내가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겠다.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그녀는 어머니가 잠든 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평생을 그리워했던 남편이 사실은 자신들을 배신하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에게는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말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것은 이제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유진 자신의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케이텍의 보안 시스템 설계도를 다시 펼쳐보았다. 아까는 철옹성처럼 보였던 그 거대한 벽이 이제는 그녀가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로 보였다. 그녀는 강민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다. 그가 어떻게 강지훈에서 강민혁이 되었는지, 그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케이텍에 어떤 약점을 쥐고 있는지. 그녀는 그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유진은 새로운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케이텍의 보안 시스템을 정면으로 뚫는 것이 아닌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인간을 겨냥한 코드였다. 케이텍, 내부에 누군가 강민혁의 과거를 알고 있거나 혹은 그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쌓아 올린 성벽에 가장 약한 벽돌 하나를 찾아내 그곳을 무너뜨릴 쐐기를 박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옥탑방의 모니터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때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했던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가는 냉혹한 해커 닉스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케이텍의 심장부,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CEO 강민혁이었다. 거대한 벽을 향한 그녀의 위험한 접근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김유진은 모니터에 떠오른 99.8%라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한 충격이 지나가자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채우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강지훈이다. 이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단순한 안면 인식 데이터로는 부족했다. 그를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가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웠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케이텍의 보안 시스템 설계도를 다시 펼쳤다. 거대하고 복잡한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기업의 핵심 기밀이나 금융 정보를 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강민혁의 개인 기록, 구체적으로는 강지훈의 흔적이 남아있을 7년 전의 인사 파일이었다. 이런 자료는 보통 가장 중요한 서버가 아닌 오래된 아카이브 서버에 보관되어 있기 마련이다. 유진은 이것이 위험한 도박임을 알았다. 케이텍의 보안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닉스였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믿었다. 그녀는 정면 돌파 대신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틈새를 노리기로 했다. 그녀는 이것을 첫 번째 도발이라 명명했다. 그들의 반응을 떠보고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빼내기 위한 조심스러운 침투. 그녀는 자신의 옥탑방을 디지털 전장의 지휘소로 바꾸었다. 유진은 몇 시간 동안 케이텍의 광대한 네트워크 지도를 분석했다. 그녀는 최근 케이텍에 인수된 작은 물류 자회사를 발견했다. 이런 M&A 과정에서는 항상 보안 공백이 발생하기 마련이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이 통합되는 과정은 혼란스럽고 관리자들은 종종 임시 방화벽이나 테스트용 백도어를 열어두곤 했다. 유진은 그 틈을 정확히 찾아냈다. 아주 좁지만 그녀가 지나가기에는 충분한 통로였다. 그녀는 자신의 코드를 여러 겹으로 위장했다. 단순한 유지보수 트래픽처럼 혹은 시스템 오류를 체크하는 자동화된 봇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케이텍의 내부망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거대한 공룡의 혈관 속으로 들어간 바이러스처럼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중앙 서버가 아닌 먼지 쌓인 구석에 방치된 레거시 인사 데이터베이스였다. 케이텍의 심장부 최첨단 보안 통제실. 거대한 스크린 월이 빌딩 전체의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 방의 주인은 보안 총괄 이사 박태우였다. 야심에 차고 냉혹하기로 소문난 남자였다. 그는 케이텍의 보안 시스템을 단순한 방어벽이 아닌 공격적인 무기로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병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순간 박태우의 개인 단말기에 조용한 경고등이 켜졌다.
대부분의 보안 요원들은 감지조차 못할 미세한 신호였다. 누군가가 구역 7 아카이브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곳은 10년도 더 된 낡은 인사 기록을 보관하는 사실상 잊힌 서버였다. 아무런 금전적 가치도 기술적 가치도 없는 곳. 하지만 박태우는 달랐다. 그는 시스템의 모든 구석을 꿰뚫고 있었고 이유 없는 접근을 가장 위험한 신호로 간주했다. 박태우는 즉시 침입자의 로그를 추적했다. 침입자는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있었다. 마치 유령처럼 네트워크를 떠다녔다. 하지만 그 유령은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7년 전의 인사기록. 박태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7년 전이라면 강민혁 회장이 캐텍에 합류한 시기였다. 그는 즉시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회장의 과거를 노린 표적 공격이었다. 유진은 마침내 목표 서버에 도달했다. 강민혁이라는 이름으로 생성된 7년 전의 파일을 발견했다. 하지만 파일에 접근하려는 순간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함정이었다. 파일 자체는 미끼였고 그것을 클릭하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함정을 건드리지 않고 파일이 보관된 디렉토리의 상위 로그를 대신 스캔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파일 그 자체가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강민혁으로 변경된 기록이었다. 그녀가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던 찰나 시스템 전체가 그녀를 향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닉스로서의 직감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박태우가 발동한 역추적 시스템이었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연결을 끊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왔던 백도어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을 역으로 태워버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태우는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침입자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가 설치한 추적 시스템은 텅 빈 더미 데이터만 물고 돌아왔다. 박태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섬뜩한 흥분을 느꼈다. 보통의 기업형 스파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짓이었다. 그리고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 잡아. 그가 부하들에게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쥐새끼가 남긴 모든 흔적을 찾아내. 유진은 옥탑방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비록 결정적인 파일은 얻지 못했지만 빈손은 아니었다. 그녀는 케이텍과 강민혁의 7년 전 기록을 얼마나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기였다. 그녀는 방금 거대한 제국의 가장 민감한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즉각 반응했다. 박태우는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강민혁 회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는 없었다. 회장의 과거와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단 한 사람을 통해서만 처리되었다. 케이테크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강민혁 회장의 아내, 그리고 케이테크를 상속받은 오너 가문의 딸. 부회장 최지수였다. 그녀는 케이텍의 모든 어두운 일과 비밀스러운 거래를 관장하는 얼음처럼 차가운 여왕이었다. 최지수의 집무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케이텍 타워 최상층에 있었다. 방 안은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흰색과 회색으로만 꾸며져 있었다. 박태우는 꼿꼿한 자세로 서서 방금 일어난 침입 시도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7년 전 인사 기록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최지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래서 놓쳤다는 건가요? 박 이사, 최지수가 서류에 사인을 하며 무심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박태우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상대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닉스라는 코드명을 쓰는 해커로 추정됩니다.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박태우는 변명하듯 말했다. 닉스라는 이름은 이 바닥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이었다. 실체는 없지만 그 능력만큼은 인정받는 유령. 최지수는 그제야 펜을 놓고 박태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7년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 완벽한 성을 쌓기 위해 7년을 공들였어요.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쥐새끼 한 마리가 감히 내 정원에 구멍을 파려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강 회장은 몰라야 해요. 이 일은 그 사람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뿐이니까. 그녀가 돌아섰다. 박 이사, 당신의 임무는 방어가 아니에요. 사냥입니다. 그녀는 박태우에게 다가갔다. K-텍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요. 공식적인 자원이든 비공식적인 자원이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 닉스라는 쥐새끼를 찾아내요. 최지수의 목소리에 잔인한 미소가 어렸다. 찾아서 다시는 키보드조차 만질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것은 단순한 보안 침해가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녀는 박태우에게 K-텍의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된 블랙 프로젝트 예산을 승인했다. 오직 닉스를 사냥하기 위한 예산이었다. 박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는 최지수의 집무실을 나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런 일을 즐겼다. 규칙도 제한도 없는 사냥. 그는 K-텍의 모든 보안 인력과 외부의 해결사들까지 동원하여 닉스를 추적할 거대한 그물망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추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값비싼 그리고 무자비한 인간 사냥의 시작이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옥탑방에서 어머니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의 표적이 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K-텍의 방화벽이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했으며 다음번에는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창밖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겨냥한 수백 개의 눈동자가 번뜩이기 시작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K-텍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했다. 유진이 간신히 옥탑방의 낡은 철문을 잠그고 돌아선 순간 그녀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지지직거리며 노이즈로 뒤덮였다. 단순한 네트워크 오류가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된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은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닉스로서 그녀가 구축한 방화벽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기기가 과부에 걸린 듯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메인 컴퓨터에 전원을 뽑아버렸다. 공격의 첫 번째 파도는 그녀의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시도였다. 그들은 닉스의 무기를 먼저 빼앗으려 했다. 유진은 재빨리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네트워크에서 완벽히 분리된 구형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로 떨렸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피할 수도 없었다. K-텍 보안 통제실. 박태우는 거대한 스크린월에 떠오른 표적 확인이라는 글자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쥐새끼가 덫을 건드렸군. 그는 서울 구시가지의 한 구역을 통째로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저 구역의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마비시켜 디도스 공격을 최대 용량으로 퍼부어
놈이 숨 쉴 틈도 주지 마. 그의 명령에 따라 K-텍의 막대한 좀비 PC 네트워크가 한 명의 해커를 향해 포화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즉시 인터넷 연결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었다. 그녀는 노트북에 연결된 비상용 LTE 모뎀을 켰지만 그마저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들은 지역 통신사 기지국까지 장악한 것이었다. 유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한 기업의 보안팀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의 국가기관급의 무력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을 건드렸는지 실감했다. 엄마 괜찮아. 유진이 잠든 어머니를 흔들었다. 한선희는 미열에 들떠 끙끙 앓고 있었다. 공격은 디지털 세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 지갑을 들고 나섰다. 하지만 약국에서 그녀의 현금 카드를 내밀었을 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는데요. 유진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근처 현금 인출기로 달려갔다. 모니터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떠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닉스의 디지털 흔적을 쫓는 것을 넘어 김유진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녀의 돈줄을 막아버린 것이다. 그녀가 K-텍의 방화벽을 뚫는데 며칠이 걸렸다면 그들은 그녀의 삶을 마비시키는데 단 하룻밤도 걸리지 않았다. 옥탑방으로 뛰어 올라온 유진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약값조차 없었다. 그녀는 비상금으로 숨겨둔 얼마 안 되는 현금을 움켜쥐었다. 그때 횃불처럼 켜져 있던 모니터의 푸른빛이 아니 방 안의 모든 불빛이 일순간에 꺼졌다. 정전이었다. 유진은 두꺼비집을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정이마저 끊어버린 것이다. 방 안은 순식간에 춥고 어두운 감옥으로 변했다. 유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다른 집들은 모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오직 이 옥탑방 건물만 완벽한 암흑에 잠겨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우리는 네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유진은 공포와 함께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감히 그녀의 어머니가 있는 이 공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유진아, 왜 이렇게 춥니? 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몸을 떨며 말했다. 전기장판이 꺼지자 낡은 옥탑방의 한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유진은 자신의 외투까지 벗어 어머니에게 덮어주었다. 보일러가 잠깐 고장났나 봐, 엄마.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은 창밖의 어둠을 훑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골목 어귀,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이쪽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동네 주민이 아니었다. 그들의 자세, 그들의 시선은 명백한 감시자의 것이었다. 박태우가 보낸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은 유진이 스스로 덫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혹은 직접 덫을 치우기 위해 온 것일 수도 있었다. 유진은 이것이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나 진실 찾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그녀는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호랑이 굴을 걷어찬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난 호랑이가 자신을 그리고 어머니를 사냥하러 온 것이다. 그녀는 닉스로서의 모든 재능을 동원해 방어해야 했다. 아니, 이제는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남은 배터리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이웃집의 취약한 와이파이 신호를 몰래 잡아당겼다. K-텍가 이 지역 전체를 감시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작고 약한 신호까지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닉스로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심어두었던 케이텍의 가장 바보 같고 눈에 잘 띄는 시스템, 방문객 안내용, 키오스크에 접근했다. 이것은 박태우의 정계보안팀이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었다. 유진은 간단한 코드를 심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수십 개의 케이텍 빌딩 로비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일제히 하나의 문구가 떠오르도록 만들었다. 강민혁 회장님, 7년 전 강지훈 씨를 기억하십니까? 케이텍 통제실은 발칵 뒤집혔다. 박태우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른 그 문구를 보고 이성을 잃을 뻔했다. 이것은 해킹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욕이었고 선전포고였다. 저 쥐새끼가,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당장 저 메시지 지워. 그리고 감시팀, 지금 당장 옥탑방으로 진입해 그년이 도망치기 전에 잡아. 그는 닉스의 도발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유진은 그 소동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가방 하나에 노트북과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남은 현금을 쑤셔 넣었다. 그리고 다른 가방에는 어머니의 약과 최소한의 옷가지를 챙겼다. 그녀는 잠든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다. 엄마 일어나. 지금 당장 여길 떠나야 해. 한선희는 비몽사몽간에 딸의 다급한 손길에 이끌려 일어났다. 그녀는 딸의 눈에서 전에는 본 적 없는 절박함과 두려움을 읽었다. 골목 저편에서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건물 입구로 뛰어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유진은 어머니를 부축하고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옥탑방의 유일한 장점은 도망칠 곳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옆 건물의 옥상으로 통하는 낡은 사다리를 이용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어머니의 기침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거기서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육중한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유진은 어머니를 거의 없다시피 하며 미로 같은 옥상들을 가로질렀다. 그녀는 이 동네의 지형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물리적 우위였다. 그녀는 몇 개의 건물을 건너뛴 후 전혀 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낡은 외부 계단을 통해 거리로 내려왔다. 박태우의 부하들이 텅 빈 옥탑방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유진과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유진은 멈추지 않고 어머니를 부축해 택시를 잡았다. 그녀는 목적지를 외쳤다. 서울역. 그곳은 수많은 인파 속으로 숨어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택시 뒷좌석에서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은 해커 닉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케이테크라는 거대 기업의 공공의 적이 되었고 어머니를 위험한 도피 생활로 끌어들였다. 박태우는 우는 텅 빈 옥탑방에서 유진이 남기고 간 노트북, 물론 모든 데이터가 파괴된 껍데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도시 전체를 이 잡듯듯 뒤져서 찾아내. 그 여자가 어머니를 데리고 있으니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모든 터미널, 모든 역 CCTV를 확인해. 그는 최지수 부회장에게 이 실패를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다. 닉스는 단순한 쥐새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사냥하려던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아버렸다. 유진은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서 지친 어머니를 앉혔다.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손에 남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도 돈도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혜택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즉 강지훈은 강민혁이다라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치명적인 진실이 남아있었다. 고양이와 쥐의 게임은 이제 막 2라운드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서울역의 번잡함은 그들에게 일시적인 방패막이 되어주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의 눈을 피하는 것은 그나마 용이했다.
하지만 유진은 이곳이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알았다. K테크의 역량을 생각하면 서울 시내 모든 CCTV는 이미 그들의 감시망에 포함되어 있을 터였다. 어머니 한선희는 영문도 모른 채 딸의 손에 이끌려 차가운 대합실 의자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병약한 몸은 옥탑방에서의 급작스러운 탈출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다. 유진아, 우리 어디 가는 거니? 그 사람들은 누구고? 선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다. 엄마 그냥 집주인이랑 문제가 좀 생겼어. 며칠만 다른 데 가 있자. 응. 그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의 표적이 되었으며 그들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유진은 주머니 속에 현금을 세어보았다. 옥탑방을 빠져나오기 직전 급하게 챙긴 비상금. 턱없이 부족했다. 이 돈으로는 제대로 된 숙소는커녕 당장의 끼니와 어머니의 약을 해결하기도 버거웠다. 그녀는 K텍과 자신의 모든 금융 계좌를 막아버렸음을 상기했다. 그들은 자신을 굶겨 죽이려 혹은 스스로 굴복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박태우의 잔인하고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망은 곧 패배였고 어머니의 죽음을 의미했다.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지금 유진이 바로 그 심정이었다. 그녀는 방어가 아닌 방역을 해야 했다. K텍의 거대한 성벽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민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강지훈의 과거였다. 유진은 어머니를 이끌고 서울역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인파에 섞여 지하철을 타고 몇 번을 갈아탄 끝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구로구의 한 낡은 여관으로 향했다. CCTV가 거의 없고 신분 확인도 허술한 곳. 그녀는 남은 현금의 절반을 털어 가장 구석진 방을 잡았다. 방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지금은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유진은 자신의 무기 노트북을 열었다.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여관 주인의 눈을 피해 복도에 있는 공용 와이파이 라우터에 몰래 접속했다. 속도는 처참했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박태우의 감시망이 K텍 본사와 자신의 옥탑방 주변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지금 이 낡은 여관에 트래픽까지 감시할 여력은 없을 터였다. 그녀는 K텍의 메인 서버를 다시 공격할 생각이 없었다. 그곳은 이미 박태우가 거대한 덫을 쳐놓았을 것이다. 그녀의 목표는 훨씬 더 은밀하고 더 개인적인 곳이었다. 강민혁 회장의 개인 서버. 재벌 총수들은 종종 회사의 공식 네트워크와 분리된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디지털 금고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곳에는 회사의 기밀이 아닌 그들의 진짜 약점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컸다. 유진은 지난번 K테크의 네트워크 지도에서 보았던 희미한 연결고리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강민혁 회장과 최지수 부회장이 거주하는 평창동의 초호화 저택. 카우스와 연결된 사설 네트워크였다. 박태우의 보안팀이 아니라 사설 경비업체와 스마트홈 솔루션 업체가 관리하는 곳. 그곳은 K텍의 철벽 방어 시스템과는 다른 종류의 어쩌면 더 허술한 보안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닉스로서의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그녀는 저택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공략했다. 온도 조절 장치 조명 시스템, 심지어는 값비싼 디지털 액자까지. 이런 사치스러운 기기들은 종종 보안에 가장 약한 고리가 되곤 했다. 유진은 디지털 액자에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토콜의 허점을 찾아냈고 그 틈을 비집고 저택의 내부 네트워크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박태우의 감시망은
이 침입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부망은 조용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개인 집무실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서버를 찾아냈다. 2중 3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K텍 내부망에서 그의 성향을 파악했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과거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다. 그렇다면 암호는 분명 그가 새로 얻은 것들, 즉 최지수나 K텍과 관련된 것일 터였다. 그녀는 최지수의 생일, 그들의 결혼기념일, K텍의 창립일 등을 조합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암호가 풀렸다. 서버가 그녀 앞에 그 속살을 드러냈다. 폴더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K텍의 기밀 문서와 이사회 자료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레거시라는 이름의 이중으로 숨겨진 폴더였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 몇 개의 파일만이 존재했다. 스캔된 문서 파일들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계약서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날짜는 7년 2개월 전이었다. 유진은 숨을 멈추고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잔인하고 추악한 진실이었다. 그것은 강지훈과 당시 K텍의 유일한 상속녀였던 최지수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였다.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선택받은 것이었다. 최지수는 자신의 아버지, 즉 K텍의 선대 회장의 눈을 피해 사생아를 낳았고 그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며 동시에 남편 즉 가짜 아버지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강지훈을 골랐다. 계약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과거, 즉 강지훈이라는 이름과 그에 딸린 모든 인간관계를 완전히 버려야 했다. 여기에는 아내 한선희와 딸 김유진에 대한 모든 법적, 도덕적 관계의 포기가 포함되었다. 그는 두 번 다시 그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서명했다. 그 대가로 그는 강민혁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K텍의 경영권을 약속받았다.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큰 부와 권력을 위해 자신과 어머니를 팔아넘긴 것이었다. 그는 가난한 노동자 강지훈이 아니라 야망에 눈이 먼 괴물이었다. 최지수는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설계자였고 강지훈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인 공범이었다. 유진은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최지수와 박태우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이었다. 7년 전 박태우는 아직 카텍의 젊은 보안팀장이었다. 최지수는 그에게 KJH 강지훈의 과거 청소를 지시했다. 박태우는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모든 공공기록을 삭제하고 강지훈이라는 인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지금의 보안총괄 이사 자리에 오른 것이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추어졌다. 유진이 K테크를 해킹했을 때 박태우가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 최지수가 쥐새끼를 잡으라며 무자비한 사냥을 명령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기업 보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K테크라는 제국의 근간이자 그들의 완벽한 삶을 지탱하는 가장 추악한 비밀이 탄로날 위기였기 때문이었다. 유진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거짓된 삶에 대한 산 증거였던 것이다. 유진은 노트북을 덮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7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그리워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남자는 이미 7년 전에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파일 계약서, 이메일 내역 신분 세탁의 증거를 복사했다.
그리고 자신이 미리 구축해둔 세상 그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분산형 클라우드 서버에 여러 겹으로 암호화하여 업로드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였다. 유진아, 침대에서 어머니가 뒤척이며 그녀를 불렀다. 유진은 재빨리 표정을 갈무리하고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왜 그래 엄마? 물 좀 줄까? 그녀는 따뜻한 물을 떠와 어머니에게 건넸다. 선희는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지? 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다.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강지훈을 찾으려 했던 여정은 끝났다. 하지만 닉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손에 쥔 이 무서운 진실을 가지고 자신과 어머니의 삶을 짓밟은 자들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낡은 여관방의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20살 해커 소녀의 눈이 복수와 정의를 향한 차가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낡은 여관방의 공기는 유진의 분노만큼이나 차갑게 식어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계약서라는 단어는 그녀의 남은 모든 온기를 앗아갔다. 7년 동안 간직했던 어쩌면 일말의 희망이었을지도 모르는 버림받았다는 감정은 그보다 훨씬 더 추악한 결여되었다는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슬픔이 아니라 강철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곤히 잠든 어머니 한선희의 앙상한 뺨을 바라보았다. 저토록 여리고 약한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 자신들의 삶을 통째로 팔아넘긴 대가로 호요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유진은 이제 어머니의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7년간 겪어야 했던 고통과 자신의 빼앗긴 과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이것은 복수이자 심판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확보한 파일들을 다시 검토했다. 강지훈과 최지수의 계약서 신분 세탁을 지시한 이메일. 이것만으로도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는 있었다. 하지만 K테크라는 거대 제국은 언론을 통제할 힘이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조작된 음해라고 몰아붙일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언론이 아닌 법의 칼날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 손이 필요했다. 그녀는 박태우와 최지수가 7년 전 그 청소 작업 이후 어떻게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왔는지 궁금해졌다. 이토록 거대한 비밀을 공유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불법과 부패로 얽혀있기 마련이었다. 유진은 강민혁의 개인 서버에서 확보한 데이터 속 레거시, 폴더 옆에 있던 다른 암호화된 파일들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번에는 강지훈이 아닌 박태우와 최지수의 흔적을 쫓았다. 그녀는 박태우가 K텍의 공식 보안 예산 외에 최지수의 개인적인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거대한 비자금 계좌의 흐름을 발견했다. 7년 전 신분 세탁에 동원되었던 그 자금은 이제 K텍의 정적들을 감시하고 불리한 증거를 처리하며 박태우의 비공식 팀, 지금 유진을 쫓고 있는 자들을 운영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K테크라는 거대한 몸체를 좀먹는 암세포 그 자체였다. 유진은 이 모든 증거 계약서, 이메일 그리고 이 비자금 내역까지를 하나의 암호화된 패키지로 묶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폭탄을 전달할 단 한 사람을 물색했다. 언론도 경찰청장도 아니었다. K텍의 로비가 닿지 않는 유일한 존재. 부패한 재벌을 저격하는데 평생을 바친 서울중앙지검의 호랑이로 불리는 서지혁 검사였다. 그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인물로 유명했다. 그녀가 서지혁 검사의 익명 제보 서버 주소를 찾아내고 마지막 파일 정리를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여관의 형편없는 와이파이 신호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연결되었다. 유진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닉스로서의 본능적인 감각이 위험을 경고했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으로 여관의 빈약한 보안 시스템을 스캔했다. 누군가 밖에서 여관의 메인 라우터를 스캔하고 있었다. 그들이었다. 박태우의 개들이 그녀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았다.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 잠시 나갔을 때 여관 근처에 약국 CCTV에 찍혔을 것이다. 혹은 이 낡은 여관 주인이 얼마 안 되는 돈에 넘어가 투숙객 명단을 넘겼을 수도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은 이 건물을 특정했다. 도망칠 시간은 없었다. 어머니의 상태로는 더 이상 옥탑방에서처럼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여기서 싸워야 했다. 엄마 일어나. 지금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놀라면 안 돼. 유진이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다. 한선희는 딸의 얼음장 같은 손과 비장한 표정에 잠이 확 달아났다. 유진아, 무슨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찾으러 왔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유진은 어머니를 침대 구석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밀어붙이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낡은 여관방을 디지털 요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장비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닉스의 두뇌가 있었다. 그녀는 여관의 내부 네트워크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녀는 복도에 설치된 저화질 CCTV 화면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돌려놓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넷이 1층 로비에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건네며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그들은 곧장 이 방 3급 4호로 향할 것이다. 유진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다. 첫째, 서지혁 검색의 증거 파일을 전송하는 것. 둘째, 저 괴물들로부터 어머니와 자신을 지키는 것. 그녀는 노트북의 남은 배터리를 확인했다. 20%, 아슬아슬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가 여관의 느린 와이파이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의 서버를 향해 힘겹게 기어가기 시작했다. 업로드 예상시간 10분. 그녀에게는 10분이 필요했다. 육중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다.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유진은 여관의 낡은 전자식 도어락 시스템에 코드를 심었다. 그리고는 방문 앞에 놓인 작은 테이블로 문을 막아섰다.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했지만 시간을 벌 수는 있었다. 쾅, 쾅,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거의 부수려는 듯한 충격이었다. 김유진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조용히 문 여시죠. 다치기 싫으면. 박태우의 하수인이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업로드 진행률 표시줄에 고정되어 있었다. 25%, 젠장, 문 열어. 남자가 소리쳤다. 그들이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 남자가 키카드를 대는 순간 유진은 엔터키를 눌렀다. 그녀가 심어둔 코드가 발동했다. 3급 4호의 도어락뿐만 아니라 3층 복도 전체의 모든 전자식 도어락이 동시에 먹통이 되어버렸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3급 4호의 문은 완벽하게 잠겨버렸다. 이게 뭐야? 밖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문을 어깨로 밀치기 시작했다. 부선 유진은 노트북을 들고 침대 구석으로 물러났다. 업로드 40%는 엄마 귀마가 유진이 소리쳤다. 동시에 그녀는 여관의 화재 경보 시스템을 해킹했다. 그녀는 3급 4호가 아닌 바로 위층인 4층 전체에 화재 경보기를 울렸다. 비비 귀청이 떨어질 듯한 경보음이 건물 전체를 울렸다.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방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복도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젠장, 이게 무슨 소리야? 문 밖의 남자들이 동요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확고했다. 신경 쓰지 마, 문 부숴. 쾅, 마침내 낡은 나무 문이 경첩 일부가 부서지며 안으로 기울어졌다. 그 틈으로 거구의 남자가 몸을 밀어 넣었다. 잡았다, 쥐새끼.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과 그녀의 어머니를 발견했다. 업로드 70% 유진은 노트북을 든 채 겁에 질린 어머니를 등 뒤로 감쌌다. 더 이상 오면 이걸 터뜨릴 거야. 유진이 협박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노트북뿐이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뭘로, 그 장난감으로 남자가 거리를 좁혀왔다. 바로 그때 유진은 마지막으로 숨겨둔 카드를 사용했다. 그녀는 3급 사호실의 전력 배전반을 원격으로 조작했다. 그녀는 방 안의 모든 콘센트에 과부하를 걸었다. 남자가 유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전등이 펑카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갔다. 스파크가 튀었다. 남자가 들고 있던 소형 전자 충격기가 합선되며 그의 손에 짜릿한 충격을 주었다. 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과 연기로 가득 찼다. 화재의 경보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 남자들의 욕설이 뒤섞였다. 지금이야 이 엄마. 유진은 이 혼란을 기다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방구석의 창문으로 향했다. 낡은 여관이었지만 다행히 비상 탈출용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유진은 창문을 깨부수고 완강기를 밖으로 던졌다. 업로드 95%. 먼저가 엄마. 그녀가 어머니의 몸에 벨트를 채웠다. 한선희는 겁에 질렸지만 딸의 단호한 눈빛에 순순히 따랐다. 뒤에서 부서진 문틈으로 다른 남자들이 밀고 들어오려 했다. 거기서 암흑 속에서 그들은 유진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유진은 어머니를 창밖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토 전송 완료라는 녹색 메시지가 떠올랐다.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바닥에 내던져 박살냈다. 이제 더 이상 닉스의 무기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완강기에 매달려 3층 아래로 활강했다. 그녀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여관 앞에는 화재 경보를 듣고 출동한 소방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박태우의 하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경찰을 피해 뒷문으로 도망쳐야 했다. 그들은 김유진을 잡는 데는 실패했고 자신들의 존재만 노출시킨 꼴이 되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서지혁 검사의 사무실. 늦은 밤까지 서류에 파묻혀 있던 그의 보안 단말기에 조용한 알림이 떴다. 익명 제보 수신. 그는 대수롭지 않게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점점 커졌다. K테크 CEO 강민혁의 7년 전 계약서. 최지수의 지시가 담긴 이메일. 거액의 비자금 내역. 호랑이의 눈이 사냥감을 발견한 듯 번뜩였다. 그는 즉시 비상수사팀을 소집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폭탄은 이제 안전하게 법의 손에 쥐어졌다. 여관 뒷골목의 축축한 어둠 속에서 유진은 어머니 한선희를 부축했다.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이 도시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들렸다. 화재 경보와 경찰차의 소음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 여관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절박하게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한선희는 낡은 여관의 3층에서 뛰어내린 충격과 공포로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의 거친 기침소리가 유진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유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절감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어머니를 가장 위험한 사지로 몰아넣은 꼴이 되었다. 그녀는 남은 현금을 모두 털어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다.
그리고 케이테크의 감시망이 절대 미치지 못할 서울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외곽의 작은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유진은 김미나라는 가명으로 어머니를 입원시켰다. 어머니가 의사의 진료를 받는 동안 유진은 응급실 밖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노트북도 닉스라는 이름도 없었다. 데이터는 전송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과 동시에 모든 것을 터뜨려버렸다는 기묘한 해방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지친 눈을 감았다. 폭풍은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나 서울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서지혁 검사의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닉스가 보낸 데이터는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케이테크의 추악한 탄생 비화, 현직 CEO의 신분 세탁, 그리고 그 비밀을 덮기 위해 자행된 불법 비자금 조성과 민간인 사찰. 서지혁 검사는 이 모든 것이 한 소녀의 손에서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의 신빙성은 완벽했다. 그는 호랑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즉각 움직였다. 케이텍 사조는 일반적인 기업 비리 수사가 아니다. 이건 괴물의 심장을 찌르는 일이다. 서지혁은 긴급히 소집된 특수수사팀 앞에서 선언했다. 박태우와 최지수는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증거를 인멸할 놈들이다. 우리는 새벽이 오기 전에,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과 체포를 집행한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케이테크라는 거대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새벽 5시, 케이텍 타워의 불이 꺼지지 않는 보안 통제실. 박태우는 닉스를 놓쳤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가 옥탑방과 여관에서 회수한 빈 껍데기뿐인 노트북을 노려보고 있을 때 통제실의 강화 유리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의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 혐의로 박태우 이사를 긴급 체포합니다. 박태우는 그제야 자신이 쥐새끼가 아닌 호랑이에게 물렸음을 깨달았다. 비슷한 시각 평창동의 호화로운 저택 캬우스. 최지수는 박태우의 실패를 보고받고 막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검찰은 그녀의 오만함보다 한 수 위였다. 최지수 부회장 7년 전 강지훈 씨와의 계약서 그리고 비자금 조성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처음으로 얼음 같던 표정에 균열이 가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그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케이텍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재계의 신화 강민혁 알고 보니 신분 세탁한 유령. 케이텍 비자금으로 불법 민간인 사찰. 해커 소녀의 제보로 밝혀져 케이텍 주가 폭락 대한민국 경제 뒤흔드나. 유진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눈사태가 되어 강민혁과 최지수가 7년간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강민혁 즉 강지훈은 이 모든 사실을 긴급 이사회에서 보고받았다. 그는 자신이 아니었다. 최지수와 박태우가 주도한 일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모든 증거의 중심에는 강지훈을 강민혁으로 만든 계약서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7년 전 더 큰 야망을 위해 받아들인 그 계약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사회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그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이제 케이텍의 회장이 아닌 그저 도망자 강지훈일 뿐이었다. 검찰의 소환장이 발부되었지만 강민혁은 검찰청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부명예 그리고 최지수라는 방패막까지.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공식적 루트를 동원해 한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 김미나라는 가명 뒤에 숨어있는 한선희의 병실을 찾아냈다.
유진은 병실 앞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때 저벅저벅 울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구두발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완벽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7년 전 자신의 아버지였던 남자,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자가 된 강민혁이었다. 그가 유진 앞에 멈춰 섰다. 유진아. 그가 7년 만에 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강민혁 회장님? 아니, 이젠 회장도 아니신가?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그녀는 팔을 벌려 병실 문을 막아섰다. 어머니를 이 추악한 남자에게 다시 노출시킬 수 없었다. 아니야, 유진아, 제발, 아빠가. 그가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유진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닥쳐요.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 당신이 7년 전에 우리를 팔아넘긴 그 순간 내 아버지는 죽었어. 당신은 그냥 내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은 괴물일 뿐이야. 병실 안에서 소란을 들은 한선희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유진아, 무슨 일이니? 그리고 그녀는 열린 문틈으로 그 남자를 보았다. 7년을 그리워하고 7년을 원망했던 그 얼굴.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신락같이 떨렸다. 강민혁은 유진의 저지를 뿌리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선희의 모습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선희의 침대맡에 무릎을 꿇었다. 선희야, 선희야, 나야, 내가 잘못했어. 그가 7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들이 자신이 얻은 것들보다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한선희는 앙상한 손을 들어 강민혁의 뺨을 어루만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모든 뉴스를 보았다. 그녀는 진실을 알았다. 왜 그랬어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가 그렇게 짐이었어요, 내가. 유진이가 당신의 성공에 그렇게 방해가 됐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원망이 아닌 7년의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한 여자의 슬픔이었다. 강민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미안해. 미안하다. 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이 엄마가 찾던 그 사람이야. 이제 소원 풀었어. 한선희는 강민혁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딸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찾던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었어. 그 한마디가 강민혁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왔다. 강민혁 씨 신분 도용 및 배임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민혁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진을 돌아보았지만 유진은 이미 그에게서 시선을 거둔 후였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KTEC 스캔들은 강민혁, 최지수, 박태우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KTEC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유진은 서지혁 검색에 닉스로서의 마지막 선물을 보냈다. 그녀가 KTEC에서 빼낸 비자금 내역을 이용해 그 돈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유진은 서울을 떠났다.
그녀는 어머니 한선이와 함께 바다가 보이는 남쪽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어머니의 병세는 기적적으로 호전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도 않았다. 7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마음의 병이 사라졌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유진은 더 이상 닉스로 살지 않았다. 그녀는 김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도서관의 전산 관리자로 일하며 평범한 20살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어머니와 함께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후회 안 해? 유진이 물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으면 엄마는 계속 그 사람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했을지도 모르잖아. 한선이는 딸의 손을 잡았다. 아니, 진실을 아는 건 아프지만 그래도 알아야 했어. 그리고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의 독방. 죄수복을 입은 강지훈이 창밖의 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강민혁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7년 전 자신이 버렸던 이름 강지훈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낡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한때는 행복했던 세 가족의 사진. 그는 사진 속 어린 유진의 웃는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의 시작이었다.